안녕하십니까. 통합이론과정 계약 강론 매매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매의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유상쌍문 낙성 분료식 일시적 계약, 그죠? 뭐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은 꼭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뭐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등도 재산권으로서 이전 가능하고요.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된다 그랬고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나중에 확정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자, 매매계약의 성립권에서 특히 매매 예약이 있었죠.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예약 완결권을 부여한다.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행사기한은 약정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니까 20년으로 약정해도 된다. 약정이 없으면 10년이다. 10년 너무 길다. 예약자가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일방예약 당시에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행사기한은 제척기한이다. 중단정지가 없다. 기간 도갈법은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매매예약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었고요. 계약금, 유상계약 체결하면서 일방의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물건, 대금 일부가 아니고 계약 이행 시 반환의 원칙이고, 계약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독립된 계약이고 특히 요물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이 있었죠. 특히 위약금은 특약을 해야만 위약금이 된다 그랬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둘 중에 하나인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한다 그랬고,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약금이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565조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자, 계약 당시에라고는 되어 있지만 계약 당시 또는 이후에도 괜찮아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방이 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채약금, 증거금 등등 어떤 명목으로든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주고받았을 때,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에요. 교부했을 때, 그때 해약금이 된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551조 뭐였죠? 계약을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해약금이 됩니다. 그래서 565조를 보면 계약금은 명칭을 불문하는구나. 계약 당시 또는 이후에 주고받는구나. 주고받아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구나. 요물계약.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씩 생기는구나. 그 계약 해제권, 계약금 해제권, 이 성질이 해약금이 되는 거고, 그 계약금 해제권은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구나. 어떻게 행사하는가?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면 되는 거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구나. 아주 많은 내용들이 565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행착수. 뭐냐, 이행착수라는 게? 이행착수라는 건 대법원이 할 때 예컨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 이게 이행 준비. 돈 찾는 거. 그 돈을 매도인한테 줘. 이행 제공. 그럼 이행 착수는 요 사이 어디쯤? 이게 이행 착수예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게 이행 준비고, 그 찾은 돈을 매도인에게 주는 게 이행 제공인데, 이행 착수는 그 사이. 그게 이행 착수다. 이게 판례예요. 자, 개념은 이렇게 좀 까다로워요. 이행 착수라는 게 애매하고 까다로워.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냐? 우리 대법원의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등기소 가자. 이게 이행 착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거, 현금으로 주든 수표로 주든 어음으로 주든 채권을 양도하든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든, 그게 세 번째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대신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매도인에게 넘기고 그 자리에 그 채무자가 참석을 했어. 이런 것도 이행 착수다.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등기소 동행 촉구, 중도금 지급, 채권 양도, 제3자 참석, 이런 것들이 이행 착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행 착수가 아닌 거, 이걸 왜 이렇게 구별하느냐? 이행 착수라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해요. 이행 착수가 아니라면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 착수 아닌 거 두 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하고 잔대금을 내놔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 이행 착수 아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아직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행착수인 것과 이행착수가 아닌 걸 반드시 구별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어요. 중도금 지급 날짜 전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행착수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행사하는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면 된다 그랬죠. 받은 사람이 문제야. 받은 사람은 배액을 제공해야 돼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겠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돼. 배액을 제공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수령을 안 하네? 그럼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실무상으로는 공탁을 합니다. 왜? 이행 제공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실무상으로는 공탁까지 하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공탁까지 해야 이행 제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배액 제공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만 일단 줬어요.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줬어. 이때 갑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경우 1,000만 원의 2배냐 100만 원의 2배냐? 대법원 1,000만 원의 2배다. 약정한 계약금 1,000만 원, 일부 100만 원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기준이 된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1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이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포기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했어.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왜 없어요? 이행 착수 전에 해제했으니까. 돌려주고 돌려받을 게 없죠. 손해배상은 왜 청구를 못해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경우 이런 거 할 수 없다. 다만 우리 조문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565조와 다른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565조가 얼마든지 다른 약정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는 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행 착수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이렇게 계약금을 줬어요.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겼죠. 565조에 의해서. 자, 그 상태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 그러면 갑에게는 법정 해제권이 따로 생기겠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따로 생길 거 아닙니까? 즉 약정,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법정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법정 해제권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 특히 요거에서는 담보 책임을 따로 빼고 조문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들이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568조 1항. 매도인은 권리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자, 이 권리 첫째, 꼭 매도인 권리가 아니어도 돼요. 매도인 권리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매매계약이란 건 재산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정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병소유 A토지 1억에 매매하는 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은 병소유 토지를 약속대로 을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매도인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 소유권 아니어도 된다. 그죠? 소유권 아니어도 된다.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건 어때요? 장래재산권도 된다. 그죠? 아파트 분양계약은 장래 아파트 소유권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장래재산권도 된다. 이렇게. 대금은 반드시 금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568조 1항에서 기억나시면 되고, 또 하나 이 권리 완전한 권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까지 넘겨줘야 돼. 인도만 해서는 안 돼. 등기까지 넘겨줘야 돼요. 동사는 점유를 이전해 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완전한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렇게 되겠죠. 자, 585조.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기한을 정해놨어. 근데 대금 지급 기한은 안 정해놨네? 근데 568조 2항에서 뭐라 했어요? 동시행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기한도 동일 기한인 걸로 추정한다. 한쪽만 정해놨다. 동시행 관계다. 상대방도 동일 기한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586조 대금 지급 장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 어디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원칙, 예외 이렇게 나와요. 장소를 약정하면 그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하면 되고, 장소를 약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어디냐? 매도인의 현 주소지예요. 매도인의 현 주소지. 원칙이 어디라고요? 매도인의 현 주소지. 단 물건의 인도예요. 등기 이전이 아니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는 어디다? 이때는 인도 장소다. 이때는 인도 장소다. 예외적인 거예요. 587조 과실이기소.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101호를 1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근데 이행은 6월 10일 하기로 했다.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6월 10일 날 하기로 했다. 근데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고 월세가 매달 말일 100만 원이 나온다. 이게 과실이죠. 이거 누가 수취하느냐, 이거.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 5월 말. 총 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누가 수취하느냐? 자, 우리 민법.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목적물,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등기 이전이 아니고요. 인도 전후로 나눠서 열쇠를 넘겨주기 전 매도인 갑, 열쇠를 넘겨준 후 매수인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한 후에도 아직 목적물을 넘겨 점유를 이전하기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그럼 반대로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그죠? 다만 두 가지.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준 상태다. 그럴 때는 매수인이 수취한다. 예외. 그 다음, 그럼 반대의 경우 인도 후야. 근데 대금을 지급 안 했어. 이때는 누가 수취하느냐? 인도 후니까 매수인이 수취해요. 단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인도 후에는 무조건 매수인이 수취하는 거예요. 대금을 주든 안 주든 인도 후는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하는 겁니다. 여기 587조가 됩니다. 589조와 588조와 589조는 간단히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갑, 을 사이에 101호 매매를 했는데 등기부에는 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부인 병소유야. 등기부에는 갑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매매를 한 상태에서 병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 이 경우 등기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병이 진짜 소유자일 수 있잖아요. 그게 588조. 매매 목적물에 대해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권리자가 아니고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등급에는 갑이 소유자라고 돼 있지만 병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누가 소유자인지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나 등기 못 믿어. 우리 민법은 등기 공신력이 인정 안 돼. 그러니까 가봐. 네가 진짜 소유자인지 병이 진짜 소유자인지 밝혀질 때까지는 나 돈 못 주겠다. 자, 이때 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공탁을 해야. 공탁 청구. 아니면 그래? 그럼 내가 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금 내놔.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과 그에 대한 매도인의 대응 수단 2개. 이게 588조, 589조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1호의 갑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588조, 589조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이 조문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조문들이니까 특히 585, 586, 587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조문을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담보 책임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담보 책임은 도대체 뭐냐? 우리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갑과 을 사이에 갑수 A 토지를 매매했어요. 토지 대장에는 면적이 1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평방미터당 10,000원씩 계산해서 1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건물 지려고 측량을 했더니 80밖에 안 돼. 실제 면적이. 당연히 을은 갑한테 가서 20만큼 돈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갑이 이렇게 말해. 무슨 소리냐? 나도 100인 줄 알고 샀다. 토지대장 봐라. 100으로 돼 있지 않냐. 나도 이 땅을 살 때 갑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B로부터 샀어. 나도 얘한테 100 주고 샀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건 내 잘못 아니다. 이런 경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매매계약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100평방미터 땅을 팔았지만 80평방미터밖에 못 넘겨줬으니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갑에게 잘못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처리하면 돼요.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갑도 예전에 B로부터 땅을 살 때 토지대장을 보고 B에게 이만큼 100평방미터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갑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더란 말이지. 이런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넘겨줬는데 못 넘겨줬고, 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이럴 때 부담하는 책임이 담보책임이 되는 겁니다. 의의를 봅니다. 매도인이 매매 목적인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거나, 재산권을 넘겨주긴 했으나 매수인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었거나, 또는 매매 목적물 자체에 물리적 하자가 있더라.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에겐 잘못이 없더라.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잘못이 없더라. 이게 담보책임이다. 그래서 담보책임은 법에서 정한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이게 담보책임이 된 거예요. 법에서 정한 무과실책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책임과 어떤 관계가 있냐? 간단해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 귀책사유가 없으면 담보책임. 일단 이렇게 나누는 거. 물론 두 개가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담보책임 본질이 뭐냐부터 심각하게 따지고 그래요, 학자들은. 근데 우린 그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담보책임,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담보책임의 내용이 뭐냐? 총 5개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출제액 상환 청구권, 완전물 득급 청구, 급부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5가지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이게 담보책임의 내용이에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계약 해제할 수 있냐 없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출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담보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담보책임 5개가 크게 3가지. 물건을 매매했는지, 물건 매매인지,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인지, 경락, 상품권 같은 채권을 사고 팔았는지,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의 수는 나눠져요. 그리고 물건 매매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물건 매매가 다시 2개,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눠요. 물건의 하자가 바로 물리적 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하자가 총 5개야. 전부 타인 권리 매매. A 토지를 매매했는데 갖고와리 A 토지가 전부 병소유. 일부 타인 권리. 갑소유 A 토지 100평방미터와 병소유 B 토지 100평방미터 2개를 팔았어. 그 중에 일부 타인 권리인 병소유 땅을 못 넘겨줬어. 이게 일부 타인 권리. 좀 전에 말씀 100평방미터를 팔았는데 80평방밖에 안 돼.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땅을 팔아서 소유권 넘겨줬는데 그 땅에 지상권자가 있네.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았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됐네. 매수인은 재산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거나, 재산권을 취득했지만 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권리하자예요.
반면에 주택을 샀는데 물이 줄줄 샌다. 특정물의 하자.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사자마자 퍼져버렸다. 불특정물의 하자. 이렇게. 이게 물건의 하자. 어찌됐건 담보책임의 내용은 총 5개인데 그 5개를 이런 기준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물건의 하자, 물건의 매매,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5개, 물건의 하자 2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경매를 통해 취득했을 때는 물건의 하자는 없고 권리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리하자. 내가 1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청약을 했더니 80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경우 권리하자만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는 인정이 안 돼요.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은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을 사고 팔았을 때의 문제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사고 팔았을 때의 문제,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담보책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해결하시고 싶으면 이게 머릿속에 일단 뼈대가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해는 둘째 치고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나 지문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머릿속에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걸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별 표시.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요게 좀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일타, 대감, 선해손, 부실, 선대감해손, 용, 선해손, 저당, 출해손. 이게 딱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거 암기하기 싫은 분들은요. 하나하나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이것도 싫다 그러면 찍어. 아시겠죠? 찍기 싫은 분들은 이거라도 암기하시잖아요. 자, 이걸 암기해 놓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공식처럼 적응해서 문제를 푸는가. 그 훈련만 몇 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담보책임의 뜻은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권리하자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물건 매매 자세하게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죠? 갑과 의사의 A토지 100평방미터를 매매했는데 전부가 병소유인데 못 넘겨줬어. 30평방미터가 병소유인데 못 넘겨줬어. 청약을 했더니 80평방미터밖에 안 돼. 땅에 지상권자가 있어서 우리 땅을 사용을 못하네. 저당권자가 있었고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우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네. 총 5개.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적 권리한 제한, 저당권 실행 이렇게 5개. 전부 타인 권리는 어때요? 매수인이 선이라면 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매수인이 악의라면 해제만. 또 매도인도 선이었다면 해제가 가능해. 이게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다. 지금 괜찮아요. 머리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부 타인 권리, 일타, 대감 선해손. 자,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구나. 선이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구나. 일타 대감 선해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구나. 저당권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구나.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구나. 저당권이 실행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구나. 자,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구나. 이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신 갚았다. 갚은 거 내놔라. 출첵 상한을 청구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시자. 그리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가를 연습을 해보자.
아시겠죠? 이게 권리의 하자예요. 자, 물건의 하자는 다른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물과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불특정물로 나눠요. 이게 물건의 하자. 자,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어때요? 첫째, 이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 이렇게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나아가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말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완전물 급부 청구로도 갈 수 있어요. 자동차 새 걸로 내놔라, 멀쩡한 걸로. 그게 완전물 급부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갑이 갖고 있던 땅을 을이 샀어. 근데 을이 산 이유가 공장 지려고 샀어요. 근데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걸 법률적 장애라고 해요. 재산권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법률적 장애로 인하여 매수인 을이 의도했던 대로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법률적 장애인데 이걸 우리 대법원은 물건의 하자로 봐요. 물건의 하자. 따라서 법률적 장애가 있는 땅,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권리 하자가 아니라 뭐로 간다? 물건의 하자로 간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100평방미터 땅을 을이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인정되냐? 된다. 단 무슨 하자의 경우면 권리 하자의 경우에만. 예를 들어 이 경우 100평방미터라고 생각하고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80평방미터에 불과하더라. 이때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소유자, 채무자를 상대로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매의 경우에는 대금감액 청구와 계약 해제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채권자, 20평방미터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채권자, 20평방미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 두 놈한테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아까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라 그랬잖아요. 경매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연결시켜요. 을이 공장을 지으려고 100평방미터를 경락을 받았는데 이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물건의 하자에 불과하죠. 경매죠.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요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건의 하자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채권의 하자는 나중에 이론서를 통해서 간단히 문장 2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담보 책임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장황하게 설명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뼈대를 이렇게 잡고 요거 암기하시고 몇 가지 추가적인 거 그것만 체크해서 반복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마지막 환매를 보겠습니다. 환매라는 건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잖아요. 나중에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예요.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다.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이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려면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590조 1항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당시가 아니죠. 동시에 환매할 권리, 환매권을 가지고 있을 때. 즉, 매도인이 환매권을 가지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물건을 되사올 수 있다. 근데 일방적으로 되사올 때 갑이에게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환매대금. 요게 환매대금이에요. 물론 이 항에 환매대금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없을 때 요게 환매대금이 되는 거예요. 각과 을세 처음 매매계약할 때 매매대금이 있죠. 그리고 의리부담한 매매 비용이 있을 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이게 환매대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매도인은 그 환매대금 을에게 제공하고 환매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환매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돼요. 자, 그렇게 환매를 했을 때 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도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지만 이건 퉁친 걸로 봐요. 590조 1항, 2항, 3항. 이게 환매다. 이게 환매라는 거다. 그 다음 환매 기간도 규정이 해놨어요. 부동산 5년, 동산 3년 넘지 못해요. 만약에 이걸 넘겨버리면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한번 환매 기간을 정했잖아요. 절대로 연장 못해요. 만약에 당사자가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기간은 5년, 3년이 되는 거예요. 환매 기간 조문 잘 나옵니다. 594조 먼저 봅니다. 매도인은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되고요. 하지 않은 환매권을 잃는 거예요. 결국 환매권은요. 환매 의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594조 1항. 그다음 592조는 환매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고 갑에게 환매권을 줬어. 자, 을에게 이전 등기합니다.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놔요. 그러면 환매권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 저당권자 병이 있어. 갑이 환매권 행사했어. 등기를 되찾아갔어.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갔어. 그럼 이거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목적물이 A 토지와 같은 부동산일 때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할 때 매매 이전 등기와 환매권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문이에요. 자, 이렇게 조문 확인하고 환매가 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도 내용들을 환매에서 일단 봐주시면 돼요. 네,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되는 것들은 이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복습용으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그다음에 교환 임대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